배당주 투자를 보통 투자 비중의 50%는 좀 가져가라 라고 강조를 50%나요.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약세장에서도 강하지만 강세장에서도 이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우리가 배당주를 50%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 이제 1, 2권으로 나눠서 이제 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었지만 또 책을 써서 다 공개를 해주셨는데, 안전한 투자 전략, 일치한 투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작가님께서 또 세우신 6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6가지 원칙에 앞서서 또 이제 작가님께서 그 실적 개선주와 동시에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고배당주지 않습니까? 이 배당주에 투자할 때 챙겨보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배당주라고 하면 종류도 다양하고 소위 뭐 인컴형 투자라고 하죠. 다달이 이제 뭐 현금 수익을,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투자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편과 2편은 실적 개선주에 포커스를 뒀어요. 어떻게 하면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들의 그 미래 실적을 찾고 그 미래 실적을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배당주 투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배당주 투자를 보통 투자 비중의 50%는 좀 가져가라 라고 강조를 50%나요. 드리고 싶어요. 왜냐?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잃지 않는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배당주의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 배당주의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요. 배당금 1,000원과 현재 주가의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10%인데 현재 주가가 떨어져갖고 5,000원이 된다. 그러면 시가 배당률은 20%인 거죠. 저는 15%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가진 종목들은 평생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15% 이상의 시가 배당률 종목들, 인생 배당주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5% 이상인 종목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5억 원 정도 보유를 한다면 1년에 6,500만 원씩의 배당을 가져오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들의 1년 연봉이 되거든요. 60세 넘어서 1년에 6,500만 원씩 꾸준하게 배당이 들어온다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꼴이거든요. 5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차를 사느니 현대차 우선주를 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난주 기준으로 20만 8천 원이었어요. 보통주 한 주가. 그런데 현대차 우선주는 3개가 있거든요.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2우비, 현대차 3우비. 현대차 우선주를 보면 11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내가 2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현대차 한 주를 살 거냐, 현대차 우선주를 2주를 살 거냐라는 거죠. 저 같으면 현대차 우선주를 2주를 사겠다. 왜냐? 2022년 배당이 현대차 한 주당 7,000원, 현대차 우선주는 7,050원이에요. 대동소이하죠? 그렇다면 20만 원을 가지고 7,000원 배당을 받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7,050원짜리 2개. 14,000원의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살 거냐? 7,000원 배당에 만족할 거냐? 14,000원 배당을 받을 거냐? 시가 배당률도 현대차는 3.36%인데 현대차 우선주는 6.38%, 지난주 주가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당연히 6.38%의 배당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살 바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사는 게 배당 측면에서는 더 매력적이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뭐 0.5에서 1% 정도 더 높아요. 같은 가격이면 오히려 주가도 낮고 그 다음에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선주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매력적인 그런 배당주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대신증권과 같은 증권주와 그리고 JB 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들이에요.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배당률이 지난주 기준으로
9%대. 와, 우선주는 9%요?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예. JB금융주도 한 10% 정도 돼요. 네. 그렇다면 주가는 좀 내리더라도 이렇게 배당주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바람 불 때 우리가 배당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 말은 뭐냐면 찬바람 불 때 가을 겨울에 배당주 주가가 오른다는 모르죠. 거예요. 예.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는 거지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배당락 이후인 연초에 사서 연말에, 지금도 아직 그 상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렇게 시가 배당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우리가 매수하고 연말까지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의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가. 네.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이 100억인데 50억을 배당한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50%거든요. 그렇죠. 매년 동일한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한다면 실적이 크게 늘어났을 때 배당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네,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실적이 유지되거나 실적이 증가하거나 이런 기업들의 포커스를 둬야지 실적이 떨어지면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도 그동안 배당을 많이 해왔는데요. 작년도에 그 가스값 올라간 만큼 어떻게 가격 전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적 악화를 겪었고요. 결국 배당을 하지 못하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도 작년에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네. 배당도 반토막이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과 함께 실적 체크를 꼭 해라. 무엇보다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돼요. 즉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1년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이익 잉여금 항목으로 누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잉여금이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기업들은 배당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적자 기업을 제외하면 그 투자해야 하면 배당을 주는 회사들. 예. 그래서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약세장에서도 또 배당주들이 안정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올해 4월 3일에서 5월 4일까지 코스피 지수하고 고배당 50 지수를 비교해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0.97% 상승했는데 고배당 50 지수, 그러니까 고배당을 네. 하는 50 종목을 네. 하는 대표적인 그런 지수죠. 고배당 50 지수는 3.8%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약세장에서도 고배당주들이 그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선전을 하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가 이 금리 인하가 되면 또 배당주들이 또 배당 매력이 부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도 강하지만 강세장에서도 이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우리가 배당주를 50%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50%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비중이 큰 편으로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50% 이상은 꼭 다양한 배당주 잘 선별하셔가지고 투자하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배당주 말고도 최근에 뭐, 사실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리트라든지 ETF라든지 뭐 스펙 뭐,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한번. 일단 제가 이제 제 책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게 잃지 않는 투자이고요. 그 중에 핵심은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리츠, 스펙, ETF를 강조드려요. 리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리츠는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90% 이상,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해주는 전형적인 고배당주인데요.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모두 투자자의 돈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대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리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거고 그만큼 배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리츠는 우리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그러니까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인 때 매수를 해두면 5% 이상의 배당과 함께 이 주가가 한 배당 수익률 한 3%대까지 오를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요. 스펙은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예요. 3년 내에 비상장사를 M&A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상장되는 건데요. 보통 2,000원에 그 상장을 하고 3년 내에 M&A를 못하면 공모가 2,000원 했다가 한 1, 2년 그 1, 2%대 이자 지급, 매년 한 1, 2%대 이자를 합산해서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거의 무위험 투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은 가장 좋은 게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0원에 받아서 최소한 2,000원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공모주에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상장한 이후에 2,100원 미만에선 좀 투자했다가 이 M&A 이슈가 발생이 되면 한 30% 정도씩 이상은 올라가요. 네. 그러면 3년 내에 한 30% 정도 목표로 기다려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고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50% 정도 M&A에 성공을 했어요. 스펙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상장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한 3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어야 3년이잖아요. 그리고 한 2년 6개월이 지나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6개월 내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공모가보다는 높으니까. 그래서 매도할 기회들도 좀 생기고 하니까요. 우리가 스펙을 비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고 저렴한 가격에 좀 매수해두고 네. 최근 들어서 뭐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 상장하자마자 이유 없는 급등을 맞습니다. 하기도 해요. 예. 그런 급등에서 만약에 공모주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약세장일수록 스펙이 주목을 받아요. 왜냐? 이 정식적으로 IPO를 하기에는 공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공모주로 이렇게 진입하기보다는 스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ETF는 앞서 우리가 1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덜 오른다. 뭐 그런 점은 단점이지만 덜 내린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상장 폐지와는 웬만해서는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 아니면 상장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개별 기업들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가 상장 폐지와 그다음에 주가 희석 효과예요. 예. 유상증자를 계속 반복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ETF는 그런 점이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네. 보시고요. 2차 전지라는 이름을 가져도 개별 그 구성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았는지 예를 들면 반도체 ETF인데 반도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ETF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IT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성 종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 기초지수라면 이왕이면 수수료가 적은 ETF들이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이 열 몇 개 되는데요. 그렇죠. 다 그 수수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왕이면 저렴한 걸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초보 투자자라면 우리가 ETF에 좀 집중을 해서 5가지 분야, 실적 개선주, 고배당주, 리츠, 스펙,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크게 잃지는 않겠다.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겠죠. 내가 산 가격보다 20%, 40%, 60% 또는 뭐 10%, 20%, 30% 또는 마이너스 30%, 50%, 60%든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보자. 저의 어떤 투자 성공의 비법은 아주 좋은 기업을 그리고 아주 안전한 기업을 샀고 시장이 빠지고 주가가 빠졌을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개별 종목이 내리는 것보다 전체 시장이 망가지는 게 최고로 좋은 투자 기회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돈을 잃고 있는 상황은 대변수가 굉장히 악재의 요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때도 급락을 했었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도 급락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주가가 내렸지만 그 칼같이 내린 주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원위치 됐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외적인 충격이 크게 됐을 때 공포감을 갖지 말고 이런 안전한 투자 대상 5개를 공격적으로 들어가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6대 투자 원칙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 6대 투자 원칙만 지키셔도 잃지 않는 투자 진짜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원칙을 제가 보니까 적자 기업 사지 마라.
그리고 5번째 원칙도 실적에 집중하라. 이 비슷해 보이는 실적 개선주에 초점을 맞추자는 메시지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저가 그 20여 년간 투자에서 네. 가장 큰 리스크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더라고요. 그걸 주가 희석 효과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1편에서 설명드렸지만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런데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면 동일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반토막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적자 기업을 사놓고 손실을 봤는데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야만 내가 추가 매수 전략을 하든 어떻게 빠져나오든 장기 투자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적자 기업을 사지 말고, 그러면 적자 기업을 안 사면 이왕이면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 그러면 내가 비록 고점에 샀더라도 추가 매수 전략으로 매수 단가를 낮춰서 낮아진 매수 단가로 보면 2, 3년 후에 보면 주가는 올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 주가 희석 효과를 가져오는 적자 기업을 사지 말자. 실적 개선주로 가면 그 다음 스텝이 너무 편하더라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 원칙들도 좀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2번째 투자 원칙, 손절매 하지 마라. 그리고 3번째 투자 원칙은 한 번에 다 사지 마라. 일단 첫 스텝이 되게 좋잖아요. 예. 실적 개선주나 고배당주인데 내가 투자했는데 실수로 고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굳이 손절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실적과 미래의 배당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싸진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매도를 한다는 건 투자 원칙과 안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저점 매수 관점, 손절매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 공포감이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일정 부분 떨어졌으니 칼같이 매도하겠다. 그래요. 더 손해보지 않아서 좋지만 결국 내 투자금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손절매 몇 번 하면 투자 원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종목에서 수익 날 수 있느냐? 보통은 원금 생각이 나서 더 네.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잃은 걸 언제 따? 그리고 이렇게 작아진 포션을 언제 해? 빨리 내가 들어가서 한 키에 한 방에 내가 다 회복해야지. 그러다 보면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투자 원칙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손절매하지 말고 투자 매수 관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되게 평안해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매를 하지 말자. 제가 이제 웃자고 이제 246전법, 네. 433전법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246전법은 마이너스 20%마다 추가 매수예요. 네. 10,000원에 샀다면 8,000원, 6,000원, 4,000원. 네. 4,000원이 됐을 때, 마이너스 60%일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내리는 경우들이 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10%마다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30%마다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3 전략. 우리가 현금은 어느 정도 꼭 보유를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40%가 됐든 30%가 됐든 현금을 좀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기노업으로 투자할 종목들, 실적 개선주라든지 네. 고배당주들을 좀 30, 40% 보유하고요. 네. 나머지 30%는 이제 지금 화끈한 종목들, 테마가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30% 정도만 그러네요. 뭐 테마 이슈라든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을 때 얘기인 네. 거고요. 저는 배당주를 현금 대신 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배당주는 덜 내리는 특징이 그렇죠. 네.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KTNG 같은 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정말 실적은 매년 비슷해요. 담배와 인삼이 주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은 비슷하고 배당도 늘 배당 성향도 비슷해요. 그런데 주가도 어느 정도 매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시가 배당률이 한 5%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주가가 크게 내리지 않고 수익이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그동안 배당 수익이 있는 상태라면 이 시장 급락에 현금 대신에 고배당주를 매도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실적 개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Y를 3번 외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제가 자꾸 물어보면 왜 사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3초 이내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내 생각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립을 해서 노트 한 권을 저는 마련하라고 늘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노트에 좀 적어보시고 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스텝을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매도한 날은
재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미리 막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날은 좀 쉬고 그렇군요. 그 다음 스텝을 밟는 측면에서 우리가 Y를 3번 외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작가님 마지막 6번째 투자 원칙은 차트에 의존하지 마라인데요. 사실 뭐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또 차트를 매매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세력들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도 거래량이 나타나고요. 빠져나가는 것도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 증가는 세력의 입성, 네. 고점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세력의 매도인데 주로 고점 매도는 앞서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과 함께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나 지정 예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거든요. 네. 고점 지나면서 그거는 세력들이 이미 빠져나가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차트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개인들이. 일단 차트의 순간의 찰나를 찾으려면 모니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런 뇌의 능력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일 체크하다 보면 결국 신경쇠약이 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일상을 좀 편하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좀 시세판을 자주 볼수록 매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이성적인 판단이 되게 많이 내려가요. 그 잔상이 많이 남고 막 자극적인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세판을 가장 많이 보지 않는, 덜 보는 투자 전략은 제가 해보니까 배당과 실적 개선. 트렌드, 실적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팔지 않겠다라는 네. 기본 원칙을 지키면 아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네. 차트에 의존하지 마라. 차트 책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의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는 많이 알려지면 어그러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필살기들은 전문가들이 이 책에서 알리지 않고 아주 비싼 강의이거나 아니면 자기만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그 차트를 가지고, 차트라는 건 사실 과거의 히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히스토리가 맞느냐? 이건 어거지로 맞춘 측면들도 상당히 있고 확률적으로 틀릴 가능성도 되게 높고, 차트만으로는 상장 폐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손절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로서는 이 차트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인 ETF나 배당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주로 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문이 거의 끝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에 자만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러는데 이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벼락부자를 만들어 줄 것이다. 10배 수익률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에 한 4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되 한 20%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냈으면 좋겠다. 1년에 40%의 수익이 굉장히 좀, 어떤 분들은 그거 벌어서 언제 부자다 이렇게 하시지만 7년이면 투자 원금이 10배까지 높아지는, 1,000만 원이 1억이 되기 때문에요. 이 스노우볼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재투자해서 스노우볼 효과가 7년이면 나타나기 때문에요.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고 또 10억이 뭐 100억이 되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지. 이 기본 정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뭐 벼락부자를 맞을 거야 라고 단기간에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근간에는 어찌됐든 숫자라는 것을 꼭 유념하고 실적 개선주의 미래 실적을 찾아서 그 실적의 트렌드를 장기간 호흡으로 누리다 보면 한 뭐 4, 5년 기다리다 보면 3, 4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긴호흡 투자를 좀 하시고, 일상에서는 뭐 커피 한 잔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여유로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들아 주식 투자로 절대 잃지 마라. 그 방법에는
우리가 실적 개선이라는 포커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지표도 좀 봐야 되고 기업의 내부 정보인 공시도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호재악재도 좀 체크해보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유용한 팁들, 더 구체적인 내용 이 책 두 권입니다. 두 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내 돈 내서도 사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서 정말 잃지 않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에 보는 예비 주식 투자자인 아들들께도 이제 화이팅 응원의 말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작가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